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준TV를 그동안 사랑해주셨던 분들, 많은 구독자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새해 첫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반기에 입지 논란을 겪었던 황희찬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스페인 출신의 명장 줄렌 로페테기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 풀타임 활약했는데요. 아쉽게 0대1로 지긴 했지만 이번 경기 이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텐하 감독이 황희찬 속도를 언급하면서 루크쇼를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전문 센터백들을 벤치로 내리고 루크쇼를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있는 최근 흐름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영입설 의미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도 드러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맨유와의 경기 어떻게 활약했는지 프리미어리그 최신 상황 및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 최신 영국 현지 보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걸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31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열린 경기 결과 보면요. 울버햄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0대1로 패배했고요. 그 전날 영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열린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레스터시티의 2대1 승리, 웨스트햄이 브렌트포드의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과 2대2로 비긴 브렌트포드가 얼마나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지는 웨스트햄 원정 승리 결과로도 알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대2로 비긴 것이 아쉽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브렌트포드가 그만큼 좋은 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일로 넘어와서 열린 경기들을 살펴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격팀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 2대0으로 완승했고요. 또 다른 승격팀 풀럼은 사우스햄튼과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가 강등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에버튼과 1대1로 비기면서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가 더 벌어졌고요.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 역시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토트넘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실패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맨시티, 뉴캐슬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브라이튼과 아스날의 경기는 아스날이 4대2로 크게 이기면서 승점 43점, 승점 7점 차의 선두를 달리며 올 시즌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톤 빌라와의 18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울버햄튼을 꺾은 맨유가 승점 32점으로 4위로 올라섰는데요. 아직 토트넘이 자력으로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 33점이 되면서 다시 토트넘이 4위가 될 수 있고요. 뉴캐슬과의 승점 차이는 1점으로 좁혀지고 또 맨체스터 시티와의 승점 차이도 3점으로 좁혀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만 잡는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사수까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시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처음 열리는 경기가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일 오늘이죠. 일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고요.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일 월요일 새벽으로 넘어가서 1시 30분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첼시의 경기가 열리는데 첼시가 지금 엄청난 거액이죠. 옵션 포함 1억 3천만 유로에 달하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의 그 월드컵 우승을 이끈 중앙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 영입에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첼시가 지금 성적이 좋지 않고 경기력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전은 이길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4위권에 들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19라운드 일정이 곧바로 주중 경기로 이어지는데 1월 3일 화요일 새벽 3시에 리버풀이 만만치 않은 상대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1월 4일 수요일 새벽 4시 45분에는 선두 아스널이 돌풍의 팀 뉴캐슬을 상대하거든요. 아스널이 이 경기에서 승점을 더 얻고 또 선두를 굳힐지 아니면 뉴캐슬이 또 선두권 경쟁에 혼전을 만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울버햄튼과 맨유의 경기 굉장히 중요했어요.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토트넘과 직접적인 4위 경쟁팀인 맨유의 결과도 궁금했는데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이 꽤 선전을 펼치면서 접전을 벌이다가 후반 31분에 와서야 맨유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시킨 마커스 래시포드의 유일한 골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경기 공식 MVP 경기 최우수 선수로 맨유 골키퍼 다비드 데헤아가 뽑혔다라는 것은 울버햄튼 역시 만만치 않게 좋은 득점 기회를 거뒀고 충분히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데헤아 선수가 한 골도 내주지 않았지만 3차례의 선방과 7차례의 리커버를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맨유가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는 유일한 골이 나왔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3골을 넣었고 또 월드컵 종료 후 맨유의 3차례 경기에 모두 출전해서 모두 기록한 래시포드의 득점력이 대단했습니다. 호날두와 결별한 맨유지만 래시포드가 프로 데뷔 후 최고의 지금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래시포드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외곽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공을 주고 들어가는
선수와는 2대1 패스를 시도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적절하게 오기도 했지만 레시포드 선수가 울버햄튼 수비 2명을 버티는 상황에서 2명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는 힘을 보여줬고, 여기서 슈팅하는 척하면서 한 명을 제치고 여기서 골키퍼와 수비의 타이밍을 빼앗고 슈팅까지 했기 때문에 레시포드의 현재 득점 감각과 문전 세밀성,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결정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장면 외에도 물론 맨유에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울브스가 수비 잘하고 역습 잘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맨유와 대등한 경기를 했다.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면서 분명히 울브스가 더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울버햄튼이 46%의 볼 점유율, 맨유가 54%였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다만 마무리 세밀성과 결정력에 있어서는 맨유가 크게 앞섰는데요. 기대 득점값을 보더라도 울버햄튼이 0.67골로 한 골을 겨우 넣을 만한 경기력이었다면 맨유가 1.979골을 기록하면서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으니까 사실 맨유 입장에선 합당한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슈팅 숫자를 보더라도 울버햄튼이 10개, 맨유가 16개였고 맨유는 16개의 슈팅 중에 3개가 빅찬스였으니까 사실은 3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다 놓쳤어요. 오히려 레시포드가 넣은 골은 기대 득점값에 있어서는 득점이 유력한 장면이 아닌 쉽지 않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력은 맨유가 나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경기에 주목할 점이 바로 황희찬 선수의 활약인데요. 이날 경기는 장신 공격수 디에고 코스타를 최전방에 배치한 4-2-3-1 포메이션을 로페테기 감독이 꺼내들었는데,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이어서 황희찬 선수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질링엄과의 카라바오컵 경기 당시에서도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서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쳤고, 그 활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로페테기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중요한 일정에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한 것이고 3일 간격의 타이트한 일정이 펼쳐지면서도 황희찬 선수가 선발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은 사실 울버햄튼이 아다마 선수도 있고 게데스 선수도 있고 이선 공격 라인에 풍부한 자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부상 선수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로페테기 감독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술 포진을 보자면 4-3-3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좌우 측면 공격수로 황희찬과 포덴스, 중앙 미드필드로 네베스, 무티뉴, 누네스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티뉴 선수가 공격수 미드필드로 좀 전진 대치되어 있지만 네베스와 무티뉴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마테우스 누네스도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드로서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포백 라인을 세메드, 콜린스, 막스 킬먼, 부에노로 구성을 했는데, 황희찬 선수를 보시면 평점 7.0점을 소파스코어로부터 받았거든요. 울버햄튼이 패배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수 평점이 아주 높진 않은데 폭풍 선방을 보여주는 주제사 골키퍼가 실점 6점으로 울버햄튼 내에서는 최고 평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 황희찬 선수가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자 유이한 7점대의 평점을 받았어요. 그런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도 공격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황희찬 선수만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디에고 코스타도 교체시켰고 주앙 무티뉴와 포덴스, 물론 포덴스 선수는 부상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공격수들을 다 바꿔주면서 후반전에 골을 노렸는데, 황희찬 선수는 90분 풀타임을 썼다는 것은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과 존재감과 파괴력을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폰모베 평점에서도 황희찬 선수는 공격 라인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이 6.8점을 받았습니다. 골키퍼 주제사가 여전히 울버햄튼에선 7.1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이었고, 누네스 7.0점, 세메도 7.0점, 그 다음으로 황희찬 선수였는데요. 어찌됐거나 공격 라인에서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황희찬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황희찬 선수의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패스 성공률이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89%, 19건의 패스 중에 17개가 성공했으니까 미스난 게 2번밖에 없었다. 굉장히 공을 잃는 플레이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기회 창출을 한 번 기록을 했습니다. 33번의 볼 터치가 있었는데요. 2차례 드리블 돌파도 시도했고 그 중에 한 차례 성공했고,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으로 2차례 패스를 진입시켰고, 크로스 패스 하나 시도했는데 정확하게 100% 연결이 됐고, 롱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 태클도 3번 시도했는데 2차례 승리할 정도로 수비적으로도 좋았고, 가로채기 1번에 리커버리 5번, 그리고 맨유 선수들과의 지상 경험에서 6번 중에 4번 승리했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대부분의 1대1 상황과 본인이 공을 소유했을 때의 상황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일부 버밍엄 지역, 울버햄튼 지역 매체들은 황희찬 선수가 결국엔 결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특히 후반전에 디에고 코스타가 빠지면서 황희찬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이동하고 아다마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됐을 때 크로스 패스가 들어갈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장신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점들을 차치하더라도 디에고 코스타든지 멕시코 공격수인 히메네스라든지 이런 선수들보다 훨씬 전방에서 위협적인 선수로서 로페테기 감독의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에릭 테나 감독이 경기 후에 했던 인터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앞서 맨유의 선발 표준도를 보시면은 포백 라인의 레프트
레프트백으로 말라시아가 뛰고 왼쪽 센터백으로 루크쇼, 오른쪽 센터백으로 바란,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아론 완 비사카가 뛰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맥과이어 선수와 린델로프 선수가 몸 상태에 좀 질병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벤치에 둘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문 센터백이 아닌 레프트백 출신인 루크쇼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것에 대해서 경기 후에 테나하 감독이 질문을 받았는데 테나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y have speed on the right wing. 울버햄튼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스피드가 좋다. 그 선수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루크쇼가 그 선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다. 이 오른쪽 공격수가 누구냐? 바로 황희찬 선수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 황희찬 선수는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그 측면 공격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울버햄튼의 맨유전 공격 방향 기록을 보면은 왼쪽 측면 공격이 32%, 중앙이 26%, 오른쪽이 42%로 거의 절반 가까운 공격으로 오른쪽에서 진행을 했어요. 황희찬, 세메두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현재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울버햄튼의 가장 확실한 공격 루트가 되고 있고 그 루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테나하 감독이 조금 빠르고 또 대인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붙어줄 수 있는, 뒷공간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루크쇼를 배치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경기의 히트맵을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위주로 많이 움직였어요. 후반전에 전방 배치됐을 때 조금 광범위하게 움직인 부분들도 있고 수비가 담할 때 이곳저곳을 열심히 띄워준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격을 오른쪽에서 시도를 했고 루크쇼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에 치우쳐 있죠. 왼쪽에 중앙 지역입니다. 왼쪽 사이드라인을 밟고 오버래핑하는 레프트 백으로 뛴 게 아니라 말라시아가 그 역할을 하면서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기 때문에 전진해서 빌드업을 하는 역할들도 있었지만 황희찬 선수를 주로 막았고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황희찬 선수를 철저하게 막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테나하 감독이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을 인정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맨유의 이날 경기 벤치 명단을 보면 해리 맥과이어와 린델로프라는 왼쪽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전문 자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풀백이자 전천 수비수인 브랜든 윌리엄스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루크쇼라는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를 황희찬에 막기 위해 붙인 것이다. 사실 루크쇼 선수가 최근에 맥과이어 선수가 회복했고 또 월드컵에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란 선수의 파트너로 좀 뛰고 있어요. 루크쇼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것이 현재 영국 내에서 특히 맨유에 관한 소식을 다루는 많은 매체들에 있었던 가장 큰 화제인데 그만큼 테나하 감독이 지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는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가 아직 월드컵 우승 행사 이후 풀핏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바란의 파트너로 린델로프나 맥과이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루크쇼를 포변시켜가지고 쓸 정도로 왼쪽 센터백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탈리아 언론도 그렇고 영국 언론도 그렇고 왼쪽 센터백을 볼 수 있는 김민재 선수를 맨유가 노리고 있고 심지어 탑타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도 2022년 12월 30일에 나온 최신 보도입니다. 맨유가 김민재 선수와 연결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저희들이 많이 알려드렸는데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1월 이적 시장에서는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데려올 수도 없고 나폴리 입장에서도 보낼 이유도 없고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올랐고 세리에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적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1월 달에 떠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 나폴리에서 첫 시즌만 보내긴 했으나 충분히 많은 성과를 이뤘다면 그 다음 스텝을 갈 수도 있고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그 야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팀 맨유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뭐 고민할 이유는 충분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최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4,400만 파운드, 뭐 사실 유로로 환산한다면 4,800만에서 5,200만, 5,000만 요 정도의 이제 바이아웃 금액만 지불하면 나폴리와의 협상 없이 데려올 수 있는 선수다라고 또 한번 언급하고 있고 맨유뿐 아니라 토트넘, 브라이튼, 풀럼도 김민재 선수를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테나하 감독이 수비 강화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선수단의 운영이라든지 울브스와의 경기에서 루크쇼 선수를 센터백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붙일 정도로 지금 뒷공간에 대한 우려, 빠른 센터백에 대한 필요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테나하 감독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사실 전반기 울버햄튼에서 많이 뛰지 못하면서 1월 이적 시장에 떠날 수도 있다.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 이적설이 있다. 뭐 분데스리가와 연결되고 있다 얘기들을 드렸는데 황희찬 선수는 현재까지도 프리미어리그에 남는 것,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데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3경기 연속 뛰었고 또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 출전을 하면서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1월 이적은 없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뭐 반년 더 울버햄튼에서 뛰게 되고 내년 여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이 반년 동안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울버햄튼의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올림픽 대표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가 왔다고 하더라도 황희찬 선수를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고 있고 아다마 트라우레는 선발 경쟁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 확실하게 조커로 로페테기 감독이 쓰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분명히 울버햄튼에서 이런 기세를 이어가고 조금 이 결과를 내기 시작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토트넘 호스퍼가 아스톤빌라와 오늘 밤 경기를 하는데 아스톤빌라를 울버햄튼이 또 상대합니다. 1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에 울버햄튼과 아스톤빌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또 응원하면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아스톤빌라를 잘 분석할 것 같고요. 이어서 빅매치가 있는데요. 1월 8일 일요일 새벽
새벽 5시에는 리버풀과 FA컵 3라운드 원정 경기를 황희찬 선수가 찌르는데 레드불 잘츠부르크 시절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경험을 했던 좋은 또 골을 넣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카라바오컵 8강전 노팅엄전 그리고 1월 15일 웨스트햄전과 1월 22일 설 연휴에 펼쳐지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그리고 2월 5일 첫 경기 리버풀전까지 황희찬 선수 정말 주목되는 경기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또 올 시즌 득점포를 가동하는 기회가 찾아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1월 5일 목요일 새벽 4시 45분에 인테르 밀란과 세리에 A 빅매치 원정 경기로 공식 일정을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활약한다면 더더욱 많은 팀들이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또 그런 영입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1월 1일 오늘 이재성 선수가 이제 독일 클럽 마인츠에 합류하기 위해서 스페인 전지훈련을 가기 위한 출국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한준팀에서 소개드린 대로 이재성 선수가 올해 여름에 이적을 조금 추진해보고 싶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내 꿈은 프리미어리그 진출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새로운 프리미어리그 선수의 탄생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수원 삼성의 오현규 선수 2012 카타르 월드컵에 27번째 멤버로 참가했었죠. 돌아온 이후 이 선수에 대한 오퍼가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명문팀인 셀틱이 조규성 선수와 많이 연결됐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아닌 오현규 선수에게 공식 오퍼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고 스코틀랜드 매체들도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현재 수원 삼성은 1년 더 뛰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보이면서 오현규 선수는 이제 나가고 싶고 수원 삼성을 잡고 싶고 그렇다면은 스코틀랜드 셀틱이 어떤 제안을 또 상향해서 진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1월 이적 시장에 또 새로운 유럽파가 탄생할지 또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옮겨가고 또 유럽 축구의 큰 소식은 어떻게 나올지도 한준TV에서 꼼꼼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모든 축구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